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계신 교수님 다 아시죠? 유명하신 우리 컨설팅의 대가, 이강재 교수님을 모시고요. 요새 부동산 쪽 컨설팅 공부를 많이 찾으시고, 많이 또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쪽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교수님. 네, 좋은 얘기 맞습니다. 많이 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인사부터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강재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 교수로 있으면서, 부동산 나눔 정보 공유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을 한 적은 한 20년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이제 과목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틈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서 미뤄주는 이러한 부동산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컨설팅하는 기법을 많이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오늘 뭐 약 한 2시간 가량 정도 될 것 같는데 좀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알면 정말 돈 버는 정보들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선생님들, 오늘은 정말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귀 쫑긋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업해 주실 게 제목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막혀있는 거래의 혈관을 뚫는 부동산 컨설팅 기법, 핫한 종목, 핫한 지역, 이렇게 써두셨는데, 네. 지금 부동산 거래나 중개나 너무 힘들어요. 아유, 맞습니다. 이 전국이 지금 꽁꽁 이제 얼어붙어가지고, 거래가 꽉 막혀가지고,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잠시나마 그 막혀있는 혈관을 뚫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이 있고 어떠한 지역들이 있는지 핫한 종목과 핫한 지역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잠시나마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 수업 들으면 귀가 쫑긋해서 돈이 되는 지역, 어떤 일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게 딱 나올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선생님들 오늘 아주 돈이 되는 좋은 수업 내용 해주신다고 하네요. 교수님, 용도 지역 종상향 예사 지역을 찾아라라가 첫 번째 써주셨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예상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안이 들어가지고 예사 지역을 이제 적었는데 예상 지역입니다. 이번에 정책에서도 종상향 해준다고 해서, 몇 군데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념이 조금 틀린 게, 네.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어 가지고, 이제 서울에 워낙 이제 공급 물량이 없다 보니, 공급 물량을 서울에서 찾다 보니, 종상향이 아닌 종상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상향은 네. 대한민국 85개 전국에 있는 시 모두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종상향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도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5년 만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 시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종상향과 종하향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했던 거는 요번에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시켜준 것을 말씀드린 거고, 예. 교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이제 5년마다 예. 종상향이 돼야 되는 지역을, 예상 지역을 딱 찍어서 그 예상 지역을 미리 사놓으면 종상향이 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예. 종상향에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시간이 되면,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수강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종상향을 지역적으로 찾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네네. 그래서, 종상향 지역을 이제 찾을 때, 이런 루트와 이런 루트를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 쉽게 종상향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이제 비법을 알게 되는 거죠. 종상향 지역을 진짜로 예상해서 100%가 아니더라도 90%랑 맞춘다 그러면 정말 눈 감고 막 이 돈을 그러니까 집어 먹을 수 있는 데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100% 정도 이제 공고공람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95% 정도는 일단 종상향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종상향이 되는 이제 번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종하향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3중에서 2정으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종하향이 일어납니다. 그 종하향이 일어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거죠. 아, 종상향뿐만 아니라 종하향도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상향과 하향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돈이 되는 종상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예. 자, 그리고 종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정부가 밀어주는 부동산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교수님? 지금 이제 정부가 규제 정책을 많이 하면서도, 보완 대책을 많이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신혼부부라든지 네네.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우리 국토종합 5개년 계획에서도, 국토종합 계획에서 이제 5차년 계획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심 재생 사업이 아마 그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자, 이 도심 재생을 좀 깊이 좀 파고 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낫지 않은가, 또는 이제 컨설팅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밀어주는 종목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이 높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련된 이제 특례법이 나왔듯이 빈집을 공략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소규모 재건축, 그다음에 미니 재건축, 이거와 동시에 소유자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소유자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는 공유 경제라고 하여, 노후화된 상가를 리모델링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주택기금의 70%를 무난하게, 정부로부터 1.5%의 금리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만기 일시상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걸 지금 모르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거의 한 95% 이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교육을 좀 받고 나면 아마 그 동네에서는 상위 1%에서 5% 이내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히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 네네. 네. 그럼 마지막엔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는 고객 맞춤형 자산 컨설팅. 예, 참 이게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자산 컨설팅 하면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단일 종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체 자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종목과 많은 지역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이 고객이 예를 들면 뭐 투기 지역의 두 채, 뭐 조정지구의 두 채, 그 다음에 비조정 지역의 두 채, 그 다음에 상속으로 받은 집이 하나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집을 먼저 매도를 하면 좋은지, 아니면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지, 아니면 처분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유상거래인 매매를 하면 좋은지 정리를 하면 좋은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컨비네이션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자산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산 컨설팅은 이제 중개 행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과목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러한 개념이 많이 눈에 익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히 해봅니다.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님이 좀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오늘은 쉽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페이지 한 페이지 세 페이지를 작성해 가지고 왔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사전 교육을 이제 좀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떤 걸 해야지 돈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그려주실 거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컨설팅 과정을 한번 소개해서 듣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듣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수업은 꼭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K마스터 컨설팅 과정이 1기, 2기가 지금 이제 1기는 진행이 끝났고 2기가 이제 9월 10일 날 끝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9월 17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총 25회에 걸쳐서 아마 이 교육 과정을 진행하리라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대학에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데, 네네. 미국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 학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산학 협약을 맺어서 박용현 회장을 만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개 현실이 개업 중개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먹거리가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기반이 되는 글로벌 부동산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준비 기간이 길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박용은 회장 같은 경우는 중개 쪽 더하기 분양대행과 그다음에 관리대행, 컨설팅 이러한 쪽으로 영역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키워서 소규모로 있는 영세성을 좀 탈피하라는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같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중개업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아무래도 중개법인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부동산 선진화 2018년도 이제 부동산 선진화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종합 컨설팅 회사가 아마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 다시 말하면 2021년 정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규모 우리 공인중개사가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좀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 네. 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예전 같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먹거리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먹거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혼자서 하기에는 이제 감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또 중개 컨설팅 이러한 것들이 동반이 되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수익이 나름대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교수님한테 질문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많이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의 부동산 중개 종합 네. 서비스로 돌파하자라는 내용인데, 네. 이 가능할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이제 위기의 중개업 위기 부동산 종합 서비스로 이제 돌파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선진국형으로 아마 중개업도 많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뒤늦게 시행을 했지만 2018년 6월 20일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네. 부동산 임대업, 거래형, 개발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대기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런 현상들은 계속될 거고, 지금도 주변에서 보면요, 저는 강남에서 부동산 하지만 뭐 세무랑 뭐 이런 임대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한다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같이 사무실을 여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일단은 이제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을 예정을 한 종합부동산 회사의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제 사업들인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금융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기업체들이 대형화를 시켜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종목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룡과의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업체들이 자꾸 들어온다면 이 소규모로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서로 뭉쳐가지고 법인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 개인의 역량을 좀 다른 방향으로 키워서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역량을 키워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좀 틈새 시장을 발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럼 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저희가? 자, 우선 맨 위에 좌측을 보면 기업 공인중개사 숫자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화된 부동산 이제 대책, 다시 말해서 취득세 부분, 보유세 부분, 양도세,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머리, 몸통, 그 다음에 꼬리를 모두 묶어 놓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초반에 이제 전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품질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급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세도 지금 거의 없고요. 임대차 3법으로 또 2+2로 와서 전세나 월세 계약이 안 되고 계속 재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사들이 중개를 할 게 없어요, 교수님.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 2년에 한 번 거래를 하던 것이 이전에는 이제 4년에 한 번 거래를 해야 되는 또 이런 그렇죠. 입장이 또 와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 이제 그 월세로 전환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엄청난 월세를 부담하면서 월세 전환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면 거래감이 속도 있게 또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거래가 급감이 되는 현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보다 합니다. 더 급감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직업 종목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고 네. 이제 동네 장사에서 떠나서 전국적인 이제 영업망을 같이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스스로 구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부화되고 경쟁도 심화되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인 개인 기업은 고위험 직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 종목도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한 과목 가지고는 이제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점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교수님. 너무 많아요 지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서비스를 다 접목해서 알려주셔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간접적인 종목,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적인 종목을 모두 다 같이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자격증만 따면 되게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자격증을 따고 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번 오픈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상당히 강한데 그렇죠. 비싼 권리금을 주고 거래가 급감이 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많기 때문에 K마스터즈 이제 컨설팅 과정에 와서 체계적으로 배워놓고 나서 선택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컨설팅 과정 커리큘럼 그러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총 이제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총 몇 분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자주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 교수와 저 교수의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총 진행을 제가 이강재라는 이제 교수님이 총 진행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는 부동산 중개와 그 컨설팅의 차이점,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2, 3회차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지금 집권 이후에 지금 23차례나 지금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으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으며 이 변경된 정책을 가지고 과연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들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정책이 바뀐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런 후에 4회차 과정은 계약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시네요. 예, 4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총 4강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그 전임 교수로 계시면서 또 K마스 과정에서는 또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임경재 교수님, 우리 네. 뛰어난 또 임경재 교수님이 부동산 이제 중개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될 상식에 대해서 4강을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가계약과 이중계약, 뭐 거래대금, 매매를 과연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뭐 어떻게 이제 상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재척지와 뭐 단독주택, 그다음에 지적도, 그다음에 전속 중개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와 체결할 때의 내용, 그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법, 그다음에 누구를 위한 중개를 할 것인가의 대처, 요 네 가지 이제 그 회차에 대해서 강의를 아마 성실하게 해 주실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뭐 상당히 많이 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임 교수님이 어떤 강의안을 지금 이제 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대가 제 나름대로라도 네.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 컨설팅 과정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중개업 쪽으로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 중개 컨설팅과 부동산 컨설팅이 두 개가 아우러져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상기 과정에서는 편제를 과감하게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개업 쪽 것도 다루시고 컨설팅 과정까지 다루셔가지고 두 개 다 조인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예, 그렇게 이번에는 이제 한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예, 중개업을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개업을 어느 정도 뭐 1년에서 5년 정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 과정을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교수님. 예. 예전하고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이 하는 8회차 과정은 좀 어려워요. 도시 예. 종합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공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내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8회차는 조금 다소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개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강력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 수익을 창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만 똑바로 잘 알아도 충분히 투자 컨설팅이라든지 중개 컨설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8회차 1교시에는 간단하게 이제 국토종합계획과 강력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도시관리계획의 이제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우리가 꼭 컨설팅 시 활용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항목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진행을 하는지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도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련된 내용. 그 중상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네네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 컨설팅이 사실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9회차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요. 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심 재생 세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 과제인데, 자, 재개발, 재건축의 전체적인 이제 플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비례율, 뭐 무상 지분율,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저조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고, 뭐, 특약은 또 어떻게 또 적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10회차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인근지역 및 해제지역의 특성을 통한 컨설팅 방법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꼭 알아놔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가장 컨설팅을 하기가 좋은 게 바로 인근지역의 개발 호재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커리큘럼에는 없지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추진위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부터 종합설립까지 2년, 그 다음에 종합설립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3년이 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지자체에 따라 틀리겠지만 단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는 있는데 1회 연장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해제가 되어버리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우리가 아파트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해제가 되게 되면 본래의 용도인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재개발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나오는 11회차에서 나오는 도심 재생 사업의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구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내용일 것 같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좀 특이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재개발, 재건축은 또 그쪽 일을 안 하시는 우리 중개사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과정을 먼저 네. 좀 전체적인 플로우를 먼저 배우게 되면 전체적인 플로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오래된 중개사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오래된 중개사라 하더라도 그 정비 업체라든지 시군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업무까지는 좀 더 그 감당하기가 힘들고 단지 중개에서 필요한 정도까지의 그 상식만 좀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플로우를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쉽게 이해가 된 것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컨설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제, 그거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올해인가 내년에 있잖아요. 올해인가요? 교수님? 원래 이제 올해 3월 2일자에 일몰제가 끝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몰된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한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름만 하면 뭐 하겠지만은, 표심이 많이 좀 작용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해서 2년 동안 1회 연장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연장을 해준 부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2022년 3월 달에 또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20년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몰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하기는 힘든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히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 그냥 객관적으로 모르는 분들 생각할 때도 일몰제에 해당돼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안 되면 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제 조합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추진위원들이나 그쪽에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일단 이제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속에서 상승된 가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취득했던 가격 대비 상승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이제 흐뭇해지는데 재개발 해제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야 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가 한꺼번에 꺾이면서 가격이 상당폭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내려갑니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하락된 지역에서는 또다시 이제 재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을 좀 더 이제 뭐 신식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일명 말하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이 이제 우후 죽순처럼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디벨로퍼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으로도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소규모 재건축. 그렇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은 우리 그 소규모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집 이상이 인정을 하게 되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부분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그다음에 그 미니 재건축이 있지만 정비 업체라는 것을 통해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조합원들 간에 일희 이빌비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진척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명만 합의만 되면 간단하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많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컨설팅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그 특성과 실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여서 대전에서 지금 이제 착공까지 하고 있는 교수님이 그 신뢰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을 그냥 해제된 지역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서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컨설팅 해주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11회차는 그걸 직접 하시는 김영일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또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실제 해보신 분이니까 좀 생생한 강의가 진행이 되겠네요.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가 들어올 때쯤 되면 아마 준공이 아마 끝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또 재생산 컨설팅 방법이나 아까 또 이제 각 교수님이 12회차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교수님? 자, 위에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재생 부분에서 소유자 주도형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2층짜리 단독주택을 2층은 소유자가 그대로 지내면서 1층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주도해서 만든다 해서 소유자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럴 경우에서는 노후 불량화된 우리 주택을 개조하는 방법, 그리고 2층짜리 만약에 걸린 상가가 만약에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한다든지 코워킹 방식으로 해서 소사무소를 만들 경우에는 도시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저렴한 금리로 1.5% 저렴한 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도 하나의 틈새 시장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그동안에 있었던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도시관리 계획 속에 들어있는 정비 기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정도로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에서는 결정이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한다고 이야기를 실제로 하였지만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기 때문에 2009년도 헌법 소원에 의해 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그 시작점을 이전에 설치된 도시계획 시설 중에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 날 되게 되면 이제 전부 다 해제되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가오는 장기 미집행 부분도 아직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도로로 꺼여 있으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내에 있는 토지와 그 이외 밖에 있는 토지의 가격은 약 한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언제 해제되는지만 좀 활용을 잘 한다고 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디벨로퍼를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일몰제랑 좀 다른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제 집행이 되려고 했다가 미집행된 것들이 풀리는 과정에서 그거를 저렴한 비용을 사서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유자들은 거의 잊고 있고 설마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군구청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여 좀 수익성이 높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어서 LH에 또 매각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뭐 그 많은 대책 중에서도 저희들이 바로 위에 말한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는 공장에 대해서도 수업 내용이 들어가네요, 교수님. 예. 공장 컨설팅 쪽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구형 근무를 전부 다 지금 머리, 몸통, 꼬리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제 우리 갭 투자자들은 안 하겠지만 갭 투자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었고 그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나면 상가와 토지, 공장 세 개가 지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토지도 여러 가지 이제 공장도 여러 가지 공장이 있는데 일반 공장이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이런 공장 부분에서도 나름대로의 재테크 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1기를 이제 수료를 하였고 공장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이제 공장 거래의 전체적인 플로와 그다음에 공장을 어떻게 컨설팅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수지 분석 모델이 또 만들어지면 수지 분석 모델까지 설명을 하면서 활용을 해보는 이러한 종목 변경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이번에 커리큘럼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럼 공장도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로 부각을 받는 거네요. 이제는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신 분들에게만 예. 뭐 많이 관심이 갔고 그쪽 전문을 하시는 중개사들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는 틈새 상품인 거잖아요. 이제는 틈새 상품으로 변한 거죠.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6.17과 7월 10일, 7월 22일 대책을 이제 그 이유로 하여 이제 공장 거래라든지 공장 부분이 또 다른 하나의 묘수로 떠오르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매도 이번에 들어갔네요, 교수님. 예, 경매는 이제 아주 중요한 과목인데 그전에 이제 갭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10채, 20채를 잡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2년에서 4년이죠. 그래서 그 많은 주택을 본인이 직접 이제 실구조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더 전세를 그 전세를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경우에서는 또 높아진 전세 금액을 감당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샀던 시세보다 오히려 전세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 전세의 매수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마 매수자 찾기가 너무 힘든 분들은 아마 그대로 세입자에 의해서 뭐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조치에서 강제 경매를 당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매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책 때문에. 그래서 경매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시에 어떻게 주의를 해서 경매에 입찰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경매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1기 때도 이영옥 교수가 경매에 대해서 잠시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옥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시고 한번 경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일차는 도시개발, 택지지구 조성사업이랑,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종목별 상담 방법인데, 택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큰 이제 틀을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주택 부분에서 굉장히 혈관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일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토지 쪽이고, 그 다음에 토지 쪽에서 택지가 어느 정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택지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제 이 토지들이 아마 관심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은 2015년도에 폐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택지를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 이전에 허가를 받고 계속 이제 개발하고 계신 그러한 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파트는 언제 사야 되고 겸용주택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언제 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상가는 어떻게 사야 되고 주차장 용지는 어떻게 사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택지지구와 비슷한 사업이긴 하나 도시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주로 환지 방식, 다시 말하면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을 통해서 이주작 택지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전제로 하는
LH 등에서 수용을 전제로 하는 택지지구 조성 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전국에 상당히 많은 택지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개발 사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컨설팅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토지의 관심도가 투자자에게 좀 이제 많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자에서는 법인, 1인 법인 얘기해 주신다는데 요새 법인 뭐 취득세 올라가고 해서 법인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1인 법인의 취득세가 지급할 경우에는 뭐 양도소득세로 계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법인 그 사업소득을 해서 그 다음 연도 법인 종합소득세로 해야 될지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회차, 18회차는 소규모 디벨로퍼의 이해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요걸 이야기하기 전에 16회차 잠시 이야기하면 제가 허프라고 썼는데 사실은 허그죠. HUG입니다. 제가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F를 썼는데 허그 전세 반환 보전 금액이 상당히 지금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 5억에서 3억으로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4억에서 2억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어울리지 않아도 비규제 지역인 지방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그 KBCC 이내로 전세 반환 그 보증 정권을 발급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H 등의 이제 매각을 하는 주택은 과연 어떠한 주택들인가? 그래 LH들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주로 매입을 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세미 커리큘럼으로 넣기는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규모 디벨로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디벨로퍼가 되는 과정들인가요? 이거는 이제 소규모 디벨로퍼를 이제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디벨로퍼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디벨로퍼가 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디벨로퍼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PM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디벨로퍼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컨비네이션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나와 있을 때, 이 물건 소개를 통해서 건축 설계사와 그 다음에 건축업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업체를 또 발굴해 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회차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를 이제 우리가 그 PM의 방식으로 그 소개를 해줬을 때 또 건축주께서는 고맙다고 우리한테 분양 대행을 또 공인중개사한테 그렇죠. 줍니다. 그러면 이 분양 대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내가 직접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뿌려가지고 공인중개사들한테 MGM이라는 수수료를 주면서 돌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광고를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 다음에 내가 분양대행사 사장으로서 있었을 때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또 수익 배분으로 서로가 윈윈을 해야 될지 하는 분양대행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회차네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맞나요, 교수님? 예, 19회차. 중간에 빠졌나요? 중간에 뭐 하나 빠지긴 있는 건데요. 18회차, 19회차부터 없는데, 네.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그 19회차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빅데이터, 수요 공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전입시대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 다음에 순인구가 얼마만큼 증감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이 어떻게 지금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앞으로 이제 향후에 입주하는, 향후에 분양하는 물량이 3년 뒤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과연 3년 뒤에는 이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수요가 큰지 공급이 큰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수요는 이제 탄력성이 있고, 이제 공급성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두 개만 판단을 하게 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가라든지 토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맵이라든지 디스코라든지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제 빅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서로 풀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또 상가 부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이제 맡기다 보니 상가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상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군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는 주로 이제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상권 분석, 관공서 분석, 그 다음에 뭐 일반 우리 아파트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석, 그 다음에 좀 나가고 나면 일반 상가 분석, 그 다음에 대학 상권 분석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상가 임대차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히 또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외의 또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우리가 9개 시설군과 29개 용도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용도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신고를 받는지, 그러면 허가와 신고를 받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같은 근린생활 시설끼리는 이제 이제 기재 변경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승계 계약이 좋은지, 그 다음에 신규 계약이 좋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나왔던 부분이고요. 중간에 빠진 부분은 다시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다시 보충을 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미스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교수님? 네. 전체적인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한 3가지 테마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오늘 맛보기 시간을 조금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딱 커리큘럼 보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수업 내용 중에 하시는 부분을 이제 한두 개 이제 해주셔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한 10분 있다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있다가 만나 뵙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쉬는 시간에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질문 시작하면, 수업 시작하면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자,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예.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 잘 쉬었습니까? 네. 너무 어려워서 다 도망가신 거 아니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하고, 네, 출석 체크 아시죠? 여기 생방송 출첵 가서 출석 체크하시면 포인트 주시니까 출석 체크하고 오세요. 여기 가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선생님 다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20분 있었는데 교수님 다 가시고 15분 남으셨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너무 못했나 봐요. 강의가 아니고 너무 어렵게 공부한다니까 머리 아프다고 가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로 들어보면 쉽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는 이제 커리큘럼이나 KC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지를 몇 개만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 예.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용도 지역 종 상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컨설팅은 주로 어떻게 자산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너무 시간을 이제 오래 소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총 3페이지를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면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하는 요 요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해달라고 하시니까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어려운가 봐요. 질문이 없어요. 알아야 질문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쳐다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 하여튼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예, 좀 보고 하실 수 있게 좀 키웠습니다. 네. 교수님, 요게 이제 컨설팅에 대한 사요소라고 해서, 컨설팅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와 컨설팅을, 한마디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중개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중개라고 이야기하고, 컨설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이제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서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컨설턴트는 그냥 일반 사업자로 세무서에서 신고만 하면, 쉽게 컨설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 없으신, 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컨설팅?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컨설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중개사시죠? 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이면서 컨설턴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이명애 쌤이 답답하대요. 뭐가 답답한 거예요? 저희 수업이 아니면 요새 상황이 답답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뭐가 답답하죠? 요새 상황이 답답해요, 교수님. 저도 예. 현업에 있지만, 임대차 3법, 그 다음에 또 주택에 대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증가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한 상태고, 또 전세나 월세도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서 저희가 할 것들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강력한 대책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강력한 대책이 후폭풍이 굉장히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좀 해가면서 실소유자에게는 피해가 없게끔 좀 개정이 조금씩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기타 당에서도 아마 실소유자를 보호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완화 정책을 들고 나오는 공약사항을 가지고 나오는 아마 대통령 후보에게 아마 표가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이제 예전처럼 규제가 많이 풀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2020년 2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인 2011년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년 한 4개월 정도만 좀 잘 버틸 수만 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파 때문에 대면 접촉도 안 되고 또 강력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워킹 손님의 발걸음도 지금 많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좀 자신의 내공을 좀 많이 길렀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일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자신만의 내공 키우는 자기 개발을 하면 나중에 1년 4개월 뒤에서부터는 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요, 이 정부에서는 사지도 팔지도 이제 않을 거래요. 가만히 있을 거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 4개월을 어떻게 슬기롭게 견딜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만히 그냥 1년 4개월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연 1년 4개월 뒤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이 과정은 저는 주로 이제 과거에는 이 가외 수업을 많이 했던 과목이고 정식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전국에서 K-마스터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기가 했던 컨설턴트의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잘 안 알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컨설턴트의 그 관행 같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하고도 충분히 공동 컨설턴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많은 수강생들이 배출이 되어서 같이 컨설팅도 같이 하고 물건 발굴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위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어떠냐 해가지고 전국에서 K마스터즈 하나 정도는 컨설팅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낸 겁니다. 교수님, 선생님들이 부당한 정책에 얻어터지고 있는 협회나 중개사들이 답답하다는데 협회 회장님하고 친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협회장님도 함부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좀 뭐라고 합니까? 아집적인 대책을 좀 많이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좀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지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을 내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실행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 대책을 또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어야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이 어느 정도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같은 당이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완화 대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도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두드려 맞는 징벌적, 세금적 과세가 많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대책은 어느 정도 조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라면 조금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예. 네. 근데 판은 바뀌었어요, 교수님.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중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번 정도에서는 이제 과도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이 그 과도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중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4차 산업 시기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연관된 이런 그 중개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지만 협회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대한 공룡 앞에서는 소규모 포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뭐 협회만을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닌 것 같고 통합당이 떠들어도 같은 민주당 안에서 떠들어도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집적인 정책, 그 다음에 징벌적인 정책,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 국민의 여론을 들으면서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 보니까 뭐 부동산에 관련돼서 뭐 촛불 집회도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모두 일어나야 된다는데. 네.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임대사업자 정책도 바뀌어서 주택임대사업자 하신 분들이 강화문 가서 막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태극기 부대뿐만 아니라 아마 촛불을 들고 있는 쪽에서도 아마 공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 유일한 그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태극기 부대와 그 촛불 부대가 판이 갈라져서 지금 이제 대립을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촛불 드는 사람들과 태극기를 드는 사람이 화합을 하는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어날 땐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또 먹고 살 먹거리는 찾아야겠죠, 교수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서 이 수요일 날인데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열심히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라도 좀 알려주셔서 저희가 예. 어떻게 컨설팅 쪽을 좀 접목시면 좋을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제 컨설팅은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 시험을 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든지 권한은 상당히 좀 막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컨설팅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저 컨설턴트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왜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또 중개 행위를 보면 알다시피 일청 중개사라든지
뭐 평범한 중개사들이 많은 반면에 또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흐리듯이 아주 커다란 기획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소수의 좀 비리라든지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에 믿음이 안 가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도 또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의 내용도 좀 더 합리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가치로서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중개 행위와 틀린 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상가가 하나 나오게 되면 상가의 매물을 올리고 상가의 매수자를 그대로 발굴을 해서 서로 이제 매치를 해주는 것이 중개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중간에 가공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컨설팅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또는 업종 변경을 통해서 만약에 상가를 넘기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컨설턴트가 개입할 이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컨설턴트는 간이 가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세자의 종목을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종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간이 가세자일 경우 또는 일반 과세자를 하더라도 중개업은 중개업대로 하고 1인 법인은 또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소의 종목에다가 부동산 컨설팅 넣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 이것이 중개 행위인지 아니면 컨설턴트 행위인지를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게 되면 중개 행위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서는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중개는 중개대로 그다음에 컨설팅 법인은 법인대로 만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교수님 컨설팅은 꼭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개인 사업자 하나 더 컨설팅 개인 사업자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우리 컨설턴트가 직접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주로 컨설팅을 하는 만일에 법인을 만들게 되면 뭐 컨설팅에 대한 그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떨어야 될 세금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소득세 내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컨설팅을 낼 경우에도 뭐 법인으로 내는 방법, 그리고 저처럼 종목에 추가시키는 방법,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또 컨설팅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수업에도 이런 걸 아주 세세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단 말씀이시죠? 1인 법인을 만들 때 이제 컨설팅 법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것은 이제 컨설팅 이제 커리큘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이제 컨설팅을 이제 주로 이제 돈을 버는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을 발굴하는 컨설팅,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고 정부와 화합하는 컨설팅을 현재 촛불이나 태극기를 들 때 들더라도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과연 이제 컨설팅 수업을 바로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들어봐야 되며 입가를 해야 되며 또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전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컨설팅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마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유서는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서는 아까 사유서에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사유서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유서는 이제 칼자루는 전부 다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음대로 발굴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이제 의뢰자가 있으면 우리 워킹 고객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경쟁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의뢰자에게 우리가 텀쉐 시장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자신 있는 물건만 만일에 개발이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컨설팅 의뢰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공동 컨설팅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공동 중개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 중개에서는 매도자가 주는 수수료의 뭐 일정 부분의 수익 배분을 하지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개 수수료를 비용으로 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컨설팅 수수료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컨설팅 수수료를 뭐 안 가져간다고 하면, 아니면 지분 등기를 통해서 나중에 양도시에 그 자기의 지분 행사를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정형화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형화된 보고서는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만들어도 이걸 응용을 하면 응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샘플을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보고서를 이제 그 작성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컨설팅도 하나의 용역이기 때문에 꼭 재화뿐만이 아니고, 재화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가 붙으면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가 중개를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금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이거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역 계약서 작성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약 한 20% 정도의 컨설팅을 하고, 한 80% 정도는 우리가 정부 공개 3.0 데이터라는 이제 누구나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을 거의 다 컨설팅 공백을 메꾸고, 개별 계약에 대해서는 약 한 20%에서 30% 정도만 분석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보고서 만드는 장소라든지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뭐 잠시 설명을 하면, 뭐 중개업소에서 우리가 하는 뭐 중개 알선 소개 행위와는 좀 다르고,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사람을 대리하는 역할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그냥 용역 대리죠. 용역을 받는 겁니다. 그 의뢰자로부터. 그래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지식을 우리가 장래의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지식이 만약에 없는 신규 중개사라 하더라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간접적인 지식을 축적을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는 단 한 가지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분야에서 일어나는 제 문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다양한 그 학습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전문가적으로 공부를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벌구이식 정도의 공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진짜 이 물건을 사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많이 알기 위해서는 옛날의 사고방식에서 떠나서 이제 자기 개발을 충실히 함으로써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객관성을 이제 잃어버린다든지 공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평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뢰자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유효하게 이러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우리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은 이익 대변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 수집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사라든지 건축 기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도 다 극도로 경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 그 전속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자의 이제 협조 업무는 이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수업을 하면서 읽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컨설턴트 보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정보수, 고정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정한 율을 정하는 것 또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이제 물건이 클 경우에서는 우리가 율로 정하는 것이 맞고, 이제 물건의 금액이 작을 경우에서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요런 경우에서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계약된 내용과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 보수. 우리 이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수당에 인센티브가 있듯이, 컨설턴트도 이 실적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 나가는 보수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뭐 용역비가 있지만, 우리가 이 공공기관 관공서를 기준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한도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5%에서 한 7% 정도가 간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의 총액이 되는데 컨설팅 수수료를 10억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컨설턴트들이 받는 5%에서 한 7% 정도 사이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일 때는 지분 형식으로 들어가고, 장기 투자일 때는 아마 퍼센트 개념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우리 그 공인중개사님들한테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서면화를 통해서 사인이라든지 그 직인을 찍어 놨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지금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선생님들 중에서 어제 기사화된 중개보수 축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기사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너무 많다. 일반인 입장에서 많다. 그러면서 이제 축소 검토해보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협회에서의 역할을 좀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이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협의하에 정한다는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회가 진짜 말 그대로, 이번 한 번만큼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11만 5천 명이나 되는 우리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또 보증보험 가입자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만들어진 최대한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면 많습니다. 그리고 장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34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협회가 이번에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총액의 6% 정도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쪽만 컨설팅 수수료를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 3%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양쪽에서 받는다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수료가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선진화되지 않고 중개 부분에서 그 나름대로 책정된 금액만 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순가중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부 기획 부동산 업체에서 그 좀 노름짓을 하는 것 때문에 저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정리정돈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협회장님이랑 친하시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시간이 되면 꼭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너무 적는데도 이제 일반인이 보기에는 우리의 수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도 해봤고 컨설턴트도 해봤고 투자자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컨설팅 수수료는 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렴합니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또 워낙 많고 또 희귀성이 존재하지 않다 보고 그다음에 널려 있는 게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수수료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컨설팅 폼까지 다 이제 그 과정을 들으시면 예, 알려주시고 뭐 폼이 아주 화려하진 않더라도 간단한 전형적인 폼만 있으면 우리가 컨설팅 보고서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교수님. 네.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어느 정도 비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형적인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폼을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모방을 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이제 정형화 된 폼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용 현황, 그 다음에 용역 계약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업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업체를 소개하든지 하여튼 요런 5가지 형태만 잘 갖추어지게 되면 정형적인 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컨설턴트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지 뭐 나는 책임질게 하는 이러한 이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예언가적 성격이 아닌 현재 이 시점에서 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컨설팅이며 그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이 컨설팅 보고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수업 시간에 정화된 폼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3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이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 사업 중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이라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조금 키워서 볼까요, 교수님?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진행 네, 눌러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 2사람 이상만 이 동의를 하시면 주민 합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 합의체를 신고하고 2사람 간의 건축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건축 협정은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A 필지, B 필지를 동시에 홍길동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A, B를 따로따로 해서 구입을 하게 돼서 건축 협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 건축 협정을 할 때에는 건축선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지적 청량을 하는 방법에서부터 사사건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들끼리 두 필지를 모집해서 건축 협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심의를 하면 되고 바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받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H에 매각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활력 정지 사업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현지 개량형 방식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선지구. 보통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환경만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의 건축 등을 못하지만 우리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끔 이제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 제도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데서 매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LH에서 전부 다 매입을 다 합니다. 그래서 LH의 예산을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가능 지역에 가서 먼저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옆집이라든지 그 뒷집을 매입을 해서 이제 디벨로퍼 수지 분석을 하면 됩니다. 디벨로퍼 수지 분석표가 이제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그 수지 분석표를 어떻게 제시를 하지를 못하고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인 상담을 다 받으시면 되고 한국감정원에서 지적 청량이라든지 초기 사업 수지 분석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주고 그 다음에 LH까지 연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LH 같은 경우는 보통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 시세의 90%,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 시세의 약 95%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역산해 가지고 아마 토지 가격을 정하게 되면 아주 좀 좋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맨 밑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LH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곳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먼저 이러한 곳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예산이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가가지고 이제 물건 작업이라든지 물건을 구하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 한 3시간 강의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허그라는 곳에서 마우스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이 허그라는 곳에서 대출을 전부 다 일으켜 주기 때문에 굳이 대출 금융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 우리가 이제 매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의 50%가 아닌 70%까지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오늘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부지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허가하고 이야기를 하는 실사례자가 현재 지금 건축 착공을 하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김용물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총 이제 몇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이 바로 도시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노안이 좀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오타가 하나씩 나오는데, 종사양이 아니라 종상향입니다. 종상향 조정으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재개발 구역이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종, 3종으로 많이 섞여 있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법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다시 말하면 조합 설립까지는 우리가 그 시공사와 그 조합, 다시 말해서 공동 시행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제를 시킬 수가 있지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무조건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구역에서 일반 그 분양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라든지 근린 생활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의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로 맞은편 상가가 아직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맨 오른쪽 빨간색 박스를 보게 되면 건폐율이 50%에서 70% 정도 상향되고, 용적률에서 30%, 300%에서 500%로 상향이 되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조권이 형성되지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들은 상업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들은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는 지역과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 한 1.5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아예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는 지역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나중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일조권 사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게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이런 것들이 종상향이 되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구역, 용도 지역이 변경되고도 하면, 주로 이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이제 종상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종상향이 참 가성비가 높고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이 또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구역이 가성비가 높습니다. 또 이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접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 구역 맞은편에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이 부분이 가장 확률도 높고 우리가 또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전국의 85개 시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조사를 어떻게 하면 85개 시가 한꺼번에 다 모여지는지를 우리 수강생들이 조금씩 노력을 하게 되면 85개 시가 이제 다 모아지면 이것을 전부 다 자료를 공유를 해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모두 이 일정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85개 시가 5년마다 바뀐다고 하면 1개의 시가 17개 정도의 시가 1년마다 바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종상향 지역만 계속 살펴본다 하더라도 아마 전문 직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게 최고의 수익을 안겨주는 고객 맞춤형 자산 컨설팅이란 무엇인가를 볼 때 현재 투자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컨설팅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투자자들은 지금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 분석 하에 처분 시기, 보유 시기 등을 우리가 조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부의 두 번 더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보게 되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등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빠져나오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언제까지 보유하고 또 언제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자산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3번 물건은 어떻게 하고, 4번 물건은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그 고객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모든 컨설팅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바로 이 자산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고, 컨설팅 수수료의 규모는, 금액에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꾸준하게 그 월급쟁이 수준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SBC 법인을 만들어 지분 투자에 맞게끔 지분을 구성해주고 컨설팅 수수료는 그 법인의 지분으로 보유를 하고 매도 시 그 지분만큼의 수익을 내면 된다. 자, 우리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아예 지분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컨설턴트가 3을 가져가고 의뢰인이 보통 한 7을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도 이 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방법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밀도 상가를 고밀도 상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밀도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자금으로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을 합쳐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인 SBC 법인을 만들어서 그 할당한 금액에 맞게끔 지분 구조로 만들어줘서 이득도 자기 지분만큼 서로 그 수령을 한다고 하면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SBC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청산과 해산 절차를 또 거치는 그러한 방법을 그 컨설팅으로 많이 해결을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한 가지 종목만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전후방을 모두 막은 상태에서의 그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그 캐시 우리 전체 6개월 과정 중에서 여러 종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여러 종목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도 있는 종목 없는 종목을 모두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핫한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이제는 동네를 넘어서 광역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광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야지만이 그 두루두루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꼭 이 동네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쪽에서 어떤 충청도,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이렇게 몇 군데를 돌면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맞장구를 치질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부동산하고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거세게 지금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향후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고객과 똑같은 레벨, 그 이상의 또 레벨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해 나가게 되면 최고의 고객 맞춤형 자산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준비한 내용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수박 끄달기 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만,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컨설팅 과정 수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듣고는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 하고는 싶은데 제가 직접 하지 않아 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가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라, 저는 요새 고민은 제가 직접 그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종목 중에 하나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 본인이 해보면, 아까 김영희 교수님도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면 결국 실제로 해봤던 분들의 노하우가 나오니까 우리 컨설팅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작게나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또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중요한 고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직접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뭐 저 안 되면 저하고 같이 공동 컨설팅을 같이 하시죠. 제가 지식을 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을 같이 면담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면담을 하고 어떻게 이 컨설팅을 해 나가는지를 같이 공동 컨설팅을 해버리게 되면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첫술에 배부른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배워나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은 스스로 아마 이 강의만 들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생소한 과목이지만, 제가 옆에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그 고객을 다시 모시고 오면 저하고 같이 컨설팅을 공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설명을 해서까지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그 물품을 만들어내는구나를 한 번만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본인이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우리 또 교수님들처럼 교도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그 중개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시는 중개사님들에겐 해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6개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과정들을 들어가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제목까지 키워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6개월이 단순한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단지 수업만 받는 분이 아니라 한 주의 수업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그 복습과 그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예습을 하면서 현장도 한번 다녀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병행이 되면 굉장히 좀 자신에게는 레벨업이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과정까지 이해를 할 수 있지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이런 과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K마스터즈 사이트 중간에 보시면요. KC 3기 과정, 벌써 3기세요. 네, 모집
권고 써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어떤 과정,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걸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보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수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새 이제 2기들 수업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3기 시작되기 전에 2기 수료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 예. 네, 2기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어떠세요? 나름대로 이제 이제 기수들마다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합격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20년 넘게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면서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중개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중개업을 안 하고 합격만 한 사람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중개업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종목별로 뭘 했는지를 어느 정도, 설문을 받아서, 중간 형태의 아마 최적화된 내용으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맞춤 수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아,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또 이야기 들어보셔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KC 3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K마사지 한 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강재 교수님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오늘 아까 잠깐 수업 시작되기 전에 저도 많은 힌트 얻었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KC 과정에서 배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K마사지 수업 있으시면 또 KC 과정 아니라도 오셔서 특강도 해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루를 빨리 준비하는 자가 10년을 빨리 가고 10년을 빨리 준비하는 자가 20년을 더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루라도 빨리 내공을 쌓는 방법을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바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내공을 충분하게 기를 쏟는 자기 개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히 해봅니다. 네,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남도록 해야죠. 네, 손잡고 살아남으십시다. 네, 이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 전화위복이 상황이죠. 반드시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 또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너무 습기가 높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KC 과정 수업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수업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이강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유진 교수님 옆에서 이제 저 도와준다고 오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16분 정도 되시는데 꼭 입가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일치월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끝나는 9월 과정이지만 진짜 색다른 강의 내용으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연구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번 같이 구상을 해봤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열대야가 제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습기가 많은 오늘날 강의를 수박 끄달기식 강의지만 강의를 마치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유익한 이러한 내용들이 집중화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강의 때는 재밌게 해주세요. 당연히 재밌죠. 저기는 이제 방송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동영상 강의는 못하지만 오프라인 강의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즐겁게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